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요 시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한 주 동안 채널A와 동아일보 기사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의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경상표류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38분 동안 100km를 길에서 표류하다 숨졌습니다. 병원들이 전문의나 병상이 없다며 입원을 거절한 건데 알고 보니 차로 25분 거리 안 외상센터와 병원 3곳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응급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시스템 부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달 있었던 민노총의 1박 2일 대규모 도심 집회. 참가자 중 29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와 시위에 엄정 대응을 선포했고 노동계는 최근 경찰이 과잉 대응 양상을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우주 발사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이른 아침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우주 발사체 설리마 1형을 쏴서 서울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은 또 다른 발사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계경보 발령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또 성공을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거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또다시 실패를 했는데 아마 그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흘 전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쐈는데 비정상 비행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당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왜 했던 걸까요? 북한은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그들이들 입으로 했던 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위성을 자기들은 갖길 원한다, 위성을 발사하는 거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해왔고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실패는 했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패의 원인을 발표하고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은 진심으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발사한 것도 위성이었다.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였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한 거군요. 그런데 엊그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예년의 3배까지 달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는데요. 김용현 교수님,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쏘는데 지금 네. 이렇게 집중해야 될 시기일까요?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된 그런 군사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 그다음에 예. 한미일 협력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긴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때 북중러 협력이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가 지금 고착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보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북미 대화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남북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미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을 고도화시킨다. 그중에 가장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을 빨리 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내부의 결속입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아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네. 그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아사자들이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북한 내부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거라고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 군사 정찰 위성과 같은 것을 쏘므로써 좀 더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킨다.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부 결속과 또 한미일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의 이 안보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상당 부분 압박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네. 이런 점에서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북중러 협력 구도가 보다 강화되는 쪽으로 또 작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지는 게 사실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긍정성과 그 외에 또 북중러 협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져오는 또 나름의 또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한미일 협력과 또 중국, 러시아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또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통로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한편으로 또 중요하게 또 우리 외교 당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군은 즉각 발사체 인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엄효식 전 실장께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 어떤가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둥근 원통형 물체를 봤지 않습니까? 네네. 저 때만 하더라도 저게 사실 전부인 줄 알았고 금방 인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예.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약 4~5m 정도 크기 밑에 수면 아래에 10m 이상의 거대한 물체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애초에는 손쉽게 그냥 인양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것이 인양하는 와중에서 다시 그 잔해물이 바닷속으로 현재는 그 심해 약 75m 지역에 가로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해군이 오늘부터는 청해진함이라고 하는 잠수함 구조, 잠수함 이 군안을 전문으로 하는 선박까지 투입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바닷속 상황이 일단 75m면 건물 25층 높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하네요. 굉장히 이제 깊이고 그곳은 빛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상처럼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바닷속 여건상 현재는 3명 1개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쨌건 현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잠수 요원들이 심해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는 잔해물을 온전하게 물 바깥으로 인양하는 것인데 두 가지 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또 군에서도 이런 속도보다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수거하면은 이제 북한의 기술력도 용이하게 파악이 될까요? 북한이 공개했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약 30m 크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해저에 지금 있는 것이 약 한 15m 정도로 가면 북한이 그 발사했던 로켓의 거의 반 이상의 실물을 저희가 확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2단 발사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3단도 그 위에 그대로 이제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 한다면 위성까지도 인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2단, 3단 위성까지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는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 실패 속에도 결국 진전을 거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북한 기술이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엔진 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추가 발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혹시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에 어느 저희들은 뭐 신규 시설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기존에 그 발사대는
발사대에다 조립을 해서 1단, 2단, 3단에 올리는 형태고 신규 시설은 우리 누리호 발사했던 것처럼 바로 직립을 해서 발사하는 그런 형식. 네,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 얘기로는요. 기존 발사대에는 놓고 조립하는 형태라면 이번 발사대는 만들어 와서 세워 쏘는 그런 겁니다. 엄영식 실장님,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전 정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늘 과거에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 때도 우리가 북한이 어느 시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발사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창리 이번 같은 경우도 동창리 발사장이지만 실제는 한 군데가 아니라 신규 발사된 장소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동창리 발사장 쪽에 감시 정찰 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만든 것이고 예. 발사의 방법도 과거에는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1단, 2단, 3단을 쌓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상을 뒤집고 발사대 없이 그냥 다른 곳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는 그냥 기립한 상태에서 바로 발사하는 그런 형태를 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또는 로켓 발사에 대해서 사전 정찰하지 못하도록 기반수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조금 더 북한에 대한 정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례적으로 빠르게 실패를 인정했던 북한 2차 발사를 또 예고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면요. 머지않아서 우주궤도에 진입해 임무 수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김용현 교수님, 네. 2차 발사 시기를 놓고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이제 관심은 이제 북한이 이 네. 지난번 실패를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만회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의 미사일 발사가 또는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 발사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네. 단분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액체 연료에 이번에 연료 계통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북한이 시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7월 27일이 전승절, 북한은 이제 전승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짜가 1953년 7월 27일인데 북한은 이제 전승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승절을 중요한 국가 명절로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절 때 보면 열병식도 10년 단위로 하고 이번에 이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 7월 27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날 이전에 다시 한번 인공위성 정찰위성을 발사해서 그것을 성공시켜서 전승절에 뭔가 분위기를 바꿔내는 네. 이런 흐름들을 아마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그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서 다시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에 북한의 기술력이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을 두고 할 가능성도 있고 다만 네. 이제 전승절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더 속도를 내서 발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에 우리 정부는 곧바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건데요. 김숙희 다른 나라 정보를 빼내서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여식 실장님, 김숙희 조직은 우리 군이 예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나요? 예, 이미 군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김숙희 같은 조직들 쉽게 말하면 해킹 조직이죠. 네. 우리나라가 워낙 IT가 발전돼 있다 보니까 개인의 휴대폰 또는 인터넷 메일들이 굉장히 그 발달해 있는데요. 발달해 있는 만큼 해킹 조직들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우리 산업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인 정보들을 빼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 그런 것이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밀을 빼 나간 것도 이미 몇 번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비로소 이런 사이버 해킹, 사이버 대응 차원에서 김숙희를 제재한 것은 매우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편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있던 지난 수요일 서울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피를 준비하라는 긴급 재난 문자에 당황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가 재난 문자 오발령 사태를 놓고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 당정은 다음 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서 전반적인 문제 사안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김용 교수님, 네.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 부분은 어쨌든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그날 새벽에 겪었던 공포를 네네.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사실 규명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이제 향후 조치들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 경보랄지 공수 경보가 울리고 그것이 전파되고 또 각 지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그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그 지난번 사태는 아마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뭔가 새로운 그 규범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아마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하게 사실 규명과 새로운 그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정보 차원에서도 미리 공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떤 사퇴 요구가 거센데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감사원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회의 핵심 안건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십니다.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하시는 건지요? 한 말씀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 기관이 기본이 무너졌다.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이번 주제부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헌법적 관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헌법에 보면 그 5부가 이제 구성되어 있죠. 헌법기관이. 그러니까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또 이제 행정부 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네. 1963년도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겼는데요. 당시 아시겠지만 이제 4.19가 이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생겼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관리를 이제 좀 더 공정하고 어떤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에 한 300여 명 정도 인원으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역사를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호선을 통해서 대법관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6년입니다, 임기가. 예. 근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감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도 비상임이고, 근데 선거관리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비리가 있어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제 뭐 아빠 찬스 또 뭐 형아 찬스 뭐 또 등등 해서 많은 지금 비리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도
자체 감사할 수 있는 지금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체 감사 기능은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는데 네. 사무총장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감사원법에 선관위가 명확하게 감사 대상 제외한 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 헌법기관 간에는 서로 간에 어떤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왜냐 자칫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선관위의 비위가 너무나 지금 깊고 커서 과연 그래도 될지라는 부분들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선관위가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지 9분 만에 감사원이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두 기관이 어떤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선관위가 대세우는 그 근거는 헌법 97조하고 국가공무원법인데 네. 먼저 헌법을 보면 헌법 9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회계 감사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 공무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관위 공무원은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아닙니까? 선관위에 소속된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분히 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법 2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그 감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지 나머지 공무원은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 5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백보 양보를 해도 예컨대 그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사무인 선거와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면 혹시 선관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감사원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인사 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감사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더 이상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그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두 헌법기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선 때 기억하실 겁니다.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그때도 힘겨루기를 했었죠? 제가 그때 기사를 살펴보니까 참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그 기시감이 들어도 네. 이런 기시감이 들 수 없다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18일자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목적어만 바꾸면 돼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아파 찬스, 형님 찬스, 뭐 지역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당시에 선거를 주 업무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라면 박스에 표를 넣어서 전달하는 네. 그야말로 21세기 무려 3,000명 가까운 선거관리 인력을 두고 있는 이 신의 직장에서 이런 황당한 선거제도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도 뭐라 그랬느냐. 회계감사 이외에 직무감찰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받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당시에도 노태학 씨였어요. 네. 똑같은 입장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소쿠리 뭐 투표 논란 그때 다 황당했잖아요. 네, 세상에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할 정도인데 쓰레기 봉투에다도 담아보내고 일부에서는 라면 박스에 담긴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때도 선관위하고 감사원이 같은 문제로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그때 이제 해결을 안 하고 못하고 또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사비리 문제로 또 한 번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서 이게 법 가지고 앞서 정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앙선관위 뭐라 그러고 있냐면 헌법에 따른 관행이라고 하면서 입법 미비를 해결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선관위 또 안을 들여다보면요. 볼수록 자정 능력이 있을까 싶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퇴직 간부 자녀라는 것 외에 이들은
아버지의 근무지 관할에 채용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아빠 네. 찬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겠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네. 정말 비리 중에도 정말 나쁜 비리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으로 그 지방직에 있다가 이쪽 국가 공무원직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전직 그러니까 그만둔 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채용된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거의 한 네네. 5명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현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분들까지 다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저는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보다 강제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이 정말 이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선관위 이 비리들을 정말 검찰,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예전에 있던 것까지 다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야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런 못된 짓 안 하지 않겠어요? 선관위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내부가 이렇게 되도록 관리를 못한 책임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지난달 31일 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우선 그 선관위에 대한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는 일단 혐의가 드러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수사고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전반에 걸쳐서 일단 이 조직 자체를 완전히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 들여다볼 수 그렇죠. 있다는 다 들여다보는 말씀이시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전직 아빠 찬스 이거 이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동양이라든지 뭐 이런 이용을 해서 굉장히 선관위가 국가직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력 채용이 굉장히 뭐 이게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만 알게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더 이 감사 범위를 넓혀서 불법의 혐의가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선관위의 위원장을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호선을 통해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호선이란 게 선관위원들은 이제 대법원 추천, 뭐 여야 추천, 뭐 대통령 추천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호선인데 관례적으로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비상임이에요. 네. 이분들이 일을 쓸 때만 와서 그냥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관위 직원들은 대부분 다 이 자녀 채용 문제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딱 한 사람, 위원장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선관위원장이 지금 조직을 통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직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심지어 지난번 요 전임인 노정희 그 중앙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투표일 날 아예 출근을 안 했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네. 지난번 속보리 투표 있을 때 이분은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내부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밑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권순일 저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 선관위원장 임기는 더 남았다고 해서 그 더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또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노태학 위원장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 이것 또한 저는 뭐 이 경질돼야 될 사유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관위를 정말 개혁을 하려면 새로운 저는 선관위원장이 와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태와 관련해 또 다른 인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인데요. 감사원은 10개월 동안 권익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면서 건건이 충돌을 해왔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런데 또 전현희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걸로 최종 결정됐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전현희 위원장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두 사람을 이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인데, 권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냥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전현희 위원장은 이제 6월 말이 임기예요. 그래서 얼마 이제 남지도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주요 감사 사안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내용들이었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나온 게 없고, 유일하게 지금 보니까
갑질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준 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뭐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탄원서를 써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뭐 사퇴를 얘기할 수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비리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위원 6명 전원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현희 위원장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감사위원회 결정은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신 감사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뭐 당사자는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를 제가 보니까 오늘로 해서 딱 25일 남았어요. 보통 이걸 뭐 임기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신변 정리하고 또 이분은 뭐 알려진 대로 지난번 총선에 낙선을 하고 이 권토중례를 꿈꾸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 출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감사위원들 다수로 이 개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의 본질이 뭐냐면요. 네. 장관급인 이 위원장에게 뭐 출퇴근이 뭐 좀 늦었다, 빨랐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근무 태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과도하다. 뭐 지나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 공감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문제 가지고 뭐 무슨 중징계를 하고 뭐 어쨌든 징계를 하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런 의견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감사원 보고서에는요. 감사 보고서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에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했던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또 북한 해킹 대비 문제에 대한 그 점검 미비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 이건 앞으로도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좀 출퇴근 늦고 이런 거 가지고 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인 것이지 전현희 위원장이 이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 책임자로서의 그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면책을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사필 규정이고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할 수 있어도 앞으로 이제 그 부분까지 다 클리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그렇다면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 전현희 위원장 임기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반면 2달 남은 임기를 지키지 못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면직 이유죠? 네, 일단은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관련해가지고 당시 심사위원장하고 방통위의 국과장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하지만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그런데 기소는 됐습니다. 북부지검이 5월 2일 날 기소를 했는데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73조 3에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위 해제를 했다라고 하면 한상혁 위원장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직위 해제를 넘어서 면직까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면직의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를 보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아예 방통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면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상혁 전 위원장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2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결국은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효가 있겠는가? 저는 뭐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을 경질한 게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문제일까요? 근데 이제 그런 역으로 네.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됐고 네.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두 개 지금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 그 공영방송 경영진의 교체를 이 반대하기 위해서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또 되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지금 저는 정말 이 부처의 공무원들이 가장 지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결국 이제 이 전임 정부에 다 임명된 분 아니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좀 앞뒤가 맞지 않죠. 아무리 자신들이 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리를 내놓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정권 교체를 한 국민들의 선택에 어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법 지금 개정을 지금 또 이 야당에서 내놓고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현재 임원 9명인데 이걸 갖다가 21명으로 확 늘려서 아예 교체를 못하도록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법까지 바꿔서 공영방송을 지금 자신들의 어떤 야당의 어떤 이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버티고 있는 게 결국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밑에 있는 직원들 3명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특히 또 더군다나 직원들 3명이 다 이 점수조로 구속이 됐는데 본인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선관위부터 방통위원장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리 징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잠적을 끝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 의원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딱 2가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한 적있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출석을... 네. 김 의원, 윤리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의혹 자극과 또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업비트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의혹을 제기했고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법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5월 11일 날 당의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자기가 먼저 조사단을 구성 요청을 갖다가 했고 네. 성실하게 답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다 잠적해 있다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남국 의원 사태는 처음에는 공직자윤리법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의 70% 이상을 숨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봤더니 이거는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투자 시점이나 수익 같은 것들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자금 출처였어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러이러하게 해주고 내가 돈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토기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그 해명이 전혀 틀렸단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자금 세탁 문제까지 자꾸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커녕 이제 잠적해가지고 더 의혹을 증폭시켰다가 이제 와서 법을 운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자금 세탁 의혹이나 뭐 비정상적인 거래 이거는 뭐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김 의원 현재 상임위인 법사위를 떠나서 교육위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여당에서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김남국 의원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언론사를 제소를 했더라고요. 본인과 관련된 이 허위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이어던 언론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체의 설명도 없이 지금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본인이 잠적해 있는 동안. 뭘 했죠, 그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기 준비를 해오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언론만 지금 뭐 법적 조치하겠다고 거의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법사위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무소속으로 TO가 이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야 될 것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진표 회장이 지금 이 교육위로 옮겼습니다. 교육위 같은 경우는 박강원 지금 원내대표가 교육에서 빠지면서 뭐 이렇게 연쇄 이동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또 교육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주로 학교 정책이나 우리 교육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자,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일단 거짓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하는 행태 보면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상임위원회 시간에 쉬는 시간마다 뒤에 가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했죠. 자, 그러면 그게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수업 듣지 말고 열심히 가상화폐 투자해. 그거 괜찮아. 나도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의무에 대해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학생들도 이렇게 다른 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면책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스스로가 본인이 교육에 떳떳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에 대한 교육 정책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갈 상임위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갈 곳은 윤리특위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빨리 윤리특위 가서 본인의 소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김 의원 보름 넘게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비를 거저 받아가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근데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각종 법안 내에 또 이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3번입니다. 네. 저는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적조란 말이 있었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저는 이게 이런 사태를 보면서 남정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국의 적은 남국이다. 왜냐하면 2020년 6월 3일 문진석 의원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한 불출석하면 수당을 삭감하거나 제한하는 법안. 또 한 달이 지난 2020년 7월 6일 역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취지의 법안. 여기에 다 공동 발의를 김남국 의원이 했어요. 5개월 뒤에 2021년 12월 28일에는 만약에 비리 혐의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구속이 되면은 이 수당을 아예 환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무죄로 밝혀지면 그 이자를 쳐서 준다. 뭐 이런 법안에도 또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네. 3개 법안, 그러니까 거의 이런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다 그냥 본인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법안에 다 본인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통과는 안 됐어요.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구 의원이고 하니까 그 정치를 할 때 꼭 이 법안이 통과 안 됐더라도 자기가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할지 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 속죄한다는 차원에서 사과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그런 법안의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고 하니까 내가 뭐 좀 내놓겠다. 사실 뭐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좀 자세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 생각도 가지는데 어쨌든 공동 발의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걸 찾아서 다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는 발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남국 의원 말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당내 의원들로부터 국회 행안위 상임위 원장을 포기하란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올렸으니 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정최고 의원 얼마 전까지 가방위원장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행안위원장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이게 왜냐면요. 이게 네. 역사가 있어요. 1년 예. 전에 예. 과방위하고 행안위를 국민의힘과 그다음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1년씩 하고 바꾸기로 해서 보통 네, 상임위원장을 하면 2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2년을 계속 하는데 이 행안위는 서로 막 양보를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은 우리는 절대 양보 못 해. 이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협상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1년씩 하고 바꾸자. 그래서 실제로 장제원 의원은 행안위원장 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가방위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럼 자기는 당연히 행안위원장으로 갈 걸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을 해야 되는데 1년씩 하고 바꾸기로 했으니까. 예. 지금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해줘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줘서 행안위 1년 하고 그다음 가방위원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인도 가방위 행안위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 거는 찬성표를 던져주고 이 그 행안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는 정청래 의원 거에서는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왜 정청래 의원을 갑자기 이렇게 원래 그렇게 약속이 돼서 바꾸기로 했었는데 상임위원장 2년을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그 아까 최고위원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가방위원장을 시켰으면 안 되죠. 그때도 최고위원이었어요. 최고위원 하고 있는데 가방위를 시켜줬고 예. 그 당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흐트러진 부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민주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을 더 이상 안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당원들이나 일부에서는 또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약속에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퇴를 한 건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최고 의원은요 기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과정을 문제 삼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징계에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소송까지 벌어지는 일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표결 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국회법 112조에 표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하고 2항에 뭐 전자투표부터 쭉 규정한 다음에 3항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국회의장은 그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결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때 내가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했으면은 그렇게 그냥 땅땅땅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전자 투표를 하든 기립 투표를 하든 무기명 투표를 하든 기명 투표를 하든 이런 식의 그 표결 방법을 썼어야 됐는데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가처분 등으로 다퉈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출신입니까?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지 국민의힘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법원까지 가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제정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정최고위원 행안위원장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최고 의원은 자신이 물러나면 다음 타겟은 이재명 대표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돼서 나타났네요. 참 저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행안위원장 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두 개 손에 다 떡을 쥐고 있는데 못 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민주당의 전통은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다른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를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수석 최고위원 자리 있으면서 지난번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그냥 해줘서 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지금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만약에 정청래 이 최고위원이 만약에 행안위원장 오면 자기도 못 있겠다 거기 딴 데 가겠다. 그래서 이미 조홍천 딴 데 옮겼습니다. 뭐 네. 같이 못 하겠다고. 당내에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내에 인덕이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게 보면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를 이제 당기는 거죠. 자기 행안위원장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또 당 대표를 끌어올려서 이게 무슨 뭐 탈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상 이제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누가 그 행안위원장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 이거 뭐 하고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수사 다 받고 있고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더 이상 타켓이 돼요? 타켓이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 원내 지도부가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의 표출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내용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제 아까 인터뷰하신 분들이나 뭐 조홍천 이런 분들 아무래도 비명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겨루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1년 전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비명계에서는 뭐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좀 비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얼굴 붉히고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최근에 워크숍을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어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1년 차의 지지도를 비교해 보면 뭐 별로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여다보면은 저희들이 대선 때 받았던 전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집권 1년 차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저희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 지지층이 여전히 안티 세력화되어 있고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기 의원님, 정말로 야당과 언론이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요? 뭐 그거를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여러 여론조사 결과의 공통점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뭐 최근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보면 5주 연속 외교 성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좀 올라가는 추세다. 추세를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무당파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서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이 무당파다. 근데 이 무당파들에게 물어보면 정당의 현 지지도는 여야가 엇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뭐 누가 앞선다 하는 것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자 차기 총선에서 그러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냐 아니면 야당에게 해서 정권을 좀 견제하겠냐 물어보니까 갤럽의 조사 결과는 상당히 그 야당의 견제론에 좀 동조하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관섭 수석도 대통령 지지율을 여당의 지지율이 좀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예. 진보 지지층의 안티 세력화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1,700만 표 이상을 얻었고 득표율은 47.3%. 윤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는 0.73%포인트였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그런 접전이었기 때문에 진보층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별로 지지하지 않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뭐 어느 쪽이 기울어졌다 얘기하긴 어렵지만 사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석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하잖아요. 예. 윤희숙 전 의원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이관석 수석이 어제 얘기를 할 때도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총선 전략이 당의 집권 여당에 안 보인다.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했다라기보다는 언론들이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국민의힘이 갑자기 5인회 얘기로 시끄러졌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결국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인터뷰에서 5인회를 언급한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명단 공개까지 예고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혹시 뭐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뭐 5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5인회는 그냥 나온 거지. 저는 실체는 없을 거다. 의사결정 구도에서. 공식 회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돌아갈 리가 별로 없고 명단을 짜라면 좀 다르게 짤 것 같은데 그 명단은 다음 주쯤에 공개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가 둘러댄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아닐 거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명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뭔가 알고 있는 듯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5인회는 지금 이 사실상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당 대표와 이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모여 사전 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에는 저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지금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가 너무 무력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이제 태영호 의원의 빈자리에 그 출마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미 일부에서 내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서 지금 현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순인 의원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가 본인이 그래도 가서 호남 출신이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좀 쓴소리를 해서 그런가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회가 너무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김재원, 태영호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에 초청할 때도 최고위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한 2차례 걸쳐서. 그리고 지금 당 의사결정을 사실상 사전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5인회라는 이름으로 표출이 됐고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당의 지금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이게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가 워크숍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국민들에게 매력을 못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이 좀 더 정상화되고 국민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절도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23살의 정유정,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면요. 정혁준 변호사님,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려서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일단은 뭐 사진으로 공개가 됐으니까 대충 누군지는 알게 되겠는데 저런 그 현장 사진에서는 저렇게 얼굴이 그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저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체 유기까지. 그다음에 살인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잔혹스러운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피의자를 너무 지나치게 감싸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뒤늦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대답 말미에 이상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건을 벌이고 나서 전혀 떨리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이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상입니다. 뭐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런 뭐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늘 TV에 나와서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범죄 스릴러나 이런 그 범죄 관련된 사건들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런 저작물 때문에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론에. 이런 말들도 거기서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나,
국민들 볼 때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벌여놓고도 저런 식으로 태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이웃 주민들은 정유정의 평소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있는 거는 아는데 대화를 나가니까 잘 몰라요. 한 2번 봤나? 인사는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얌전하다 착하다 그렇게만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이 할아버지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고. 네, 박상규 의원님, 평소 별로 말도 없고 이웃과 인사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리지 못한 건가요? 뭐 전형적인 뭐 일본에서 말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부모님 없이 할아버님 밑에서 단둘이만 지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번 사건을 나고 나서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라고 가슴을 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녀가 방에만 들어가서 뭘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요새 뭐 인기 지상파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잔혹한 시신, 유괴, 트렁크에 시신을 넣어서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태연히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서 아,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정유정이. 예.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한다. 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이웃과의 접촉도 끊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이웃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고 대학 진학도 안 했고 이렇게 5년을 지내면서 자기만의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에 이 몰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가 제2의 제3의 정유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 아마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할 텐데 자, 네. 이것을 과연 우리 그 사법 당국이나 정부 당국 어떻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제2, 제3의 정유정을 막을 수 있는 심도 있는 어떤 실질적 대책이 좀 논의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요. 범행 동기가 살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뭐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장 과정을 보면 예. 굉장히 이제 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대학 진학을 못했고 또 이제 영어를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려고 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영어 이제 과외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본인보다 나은 상대방에 대한 이제 좀 이런 어떤 열등감, 질투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마 은둔하면서 상당히 이제 범죄 관련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 제가 봐더라도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점점 더 이 강도가 높아지고 노출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를 다루는 또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은둔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거의 몰입을 해서 현실과 어떤 가상 세계를 저는 뭐 구별을 하지 못했진 건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격이 이런 은둔을 하면서 결국 저렇게 고착화된 상황에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문제는 아까도 이제 이 얼굴 공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얼굴 공개하는 거 이걸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본인이 모자 쓸 경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저 정도의 지금 범인이면 추가 범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개를 하면 추가 범죄를 우리가 추적하고 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머그샷이라고 그래서 잡히면 바로 이제 얼굴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옛날 사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우리가 가해자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인권 더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피해를 본 분들의 국민들의 인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가차없이 신상을 좀 공개를 해서 다른 범죄가 없는지 이분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아까 뭐 잠깐 화면을 봤지만 시신이 든 가방을 가볍게 이렇게 갖고 걸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설픈 괴물이 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일단 뭐 앞서서 다 말씀이 나눴습니다만 5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이 범죄 관련된 그런 저작물에 심취해서 반사회적 성향이 생겼을 가능성이고 왜냐면
사람들을 자꾸 만나 그러면 사회성이 발달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느끼게 되지만 그게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특정 그 범죄 스릴러 같은 걸 계속 봐보세요. 그럼 그걸 그냥 전부 세상의 전부인 걸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설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심한 시간에 택시를 타고 산 같은 데서 내렸어요. 그것도 짐을 가지고 당연히 누구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치밀하게 예를 들면 범죄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보다는 뭔가 본인의 범죄 충동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설프게 범죄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고립 생활이 결국 어설픈 괴물로 만들어서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특정 분야의 심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이루게 된 그런 사이코패스성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과외를 탈퇴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상부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아주 그 범행 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은 어설프지만 범행 자체는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네. 학부모인 척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중고 교복을 입고 키가 좀 작은 모양이더라고요. 한 150cm 정도. 그런 다음에 피해자 집을 방문을 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작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더군다나 여자인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집에 혼자 살았대요. 네. 그래서 혼자 산 걸 확인하고 이렇게 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본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한동훈 장관 케이스도 신상이 이렇게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대생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은 그런 범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끔찍한 또래 여성 살해 사건까지 저희는 짚어봤고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